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인생의 여러 고비를 넘기며 40대 후반의 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딸을 키우고 있으며 큰 딸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딸이 대학에 들어가면 일을 조금 줄이고 함께 여행을 다니기로 약속했답니다. 현재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저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지금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남편은 제 첫 번째 남편이 아닙니다. 딱 20년 전 딸이 3살일 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억울한 사정으로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일찍 결혼하여 이혼할 당시 나이가 겨우 27살이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이유는 없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함께 분노하실 구독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냐고 하실 겁니다. 전 남편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사실 이혼의 큰 원인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순한 사람은 아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비상식적인 이유로 이혼을 겪은 사람은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정말 억울하게 이혼을 했고 어리고 돈이 없어 제대로 대응도 못했습니다. 물론 이혼 후 저는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지만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20년이 지난 후 그 억울함을 풀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결혼 생활을 말하려면 시어머니부터 언급해야겠네요. 전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아들 셋을 둔 집에서 남편은 장남이었습니다. 아들 셋 키운 엄마를 생각하면 딱 감이 오시죠. 아들들 키우느라 어머니도 함께 강해지셨습니다. 원래 성격이 강하셨지만 아들들을 키우면서 더 강해지셨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합니다. 아들 셋을 잘 키우셨으니까요. 게다가 일찍 결혼하셔서 당시 나이가 51세로 근장이 젊고 건강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육아 이야기는 마치 전설 같았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세 아들의 학교 숙제를 돕고 각종 과외 활동에 참여시켰습니다. 특히 남편이 초등학교 때 축구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들을 축구 연습장까지 데려다 주곤 하셨습니다. 그 당시 시어머니는 직장 생활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도 아들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셨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삼형제의 식사 준비도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매 끼니마다 영양소를 고려한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하셨고 아들들이 편식을 하지 않도록 다양한 음식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특히 아들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여러 요리책을 참고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며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지금도 다양한 음식을 좋아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학교 행사나 운동회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아들들의 활동을 응원하셨습니다. 운동회 날에는 아들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담은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고 응원 깃발을 흔들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응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아들들은 항상 자신감 있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의 간인함과 헌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노력 덕분에 남편과 두 동서들은 훌륭하게 자라났고 지금도 시어머니를 존경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고 저희 가정에서도 그녀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스포츠 관련 사업을 했고 저보다 한 살 많았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늘 하시는 말씀이 아들 셋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과 딸을 낳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딸이 없지만 딸 있는 집이 전혀 부럽지 않아. 딸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거든. 아들은 키우는데 돈이 덜 들지만 딸은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게다가 딸이 시집가면 남의 집사람이 되어버리지. 세상에 쓸데없는 게 딸이야. 딸보다는 아들을 낳아야 해. 내가 우리 집에 와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들을 낳는 거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아직도 아들과 딸을 구별하시다니요. 요즘은 딸이 더 잘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딸을 낳으면 금메달, 아들을 낳으면 동메달이라고들 하죠. 제가 아들을 낳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도 결혼하면 끝입니다. 남자들은 사랑에 빠지면 아내에게 잘해주는 법이잖아요. 우리 아들들은 안 그래. 선호만 해도 얼마나 효자니. 너도 아들 둘만 낳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더 바랄 게 없겠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 저는 하나만 낳기도 힘들 것 같아요. 몸도 약하고 일도 해야 하니까요. 아들만 낳아봐라. 내가 일 안 해도 될 만큼 내가 다 지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아들만 낳으면 돼. 내가 우리 집에 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거야. 나는 아들 셋 낳고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한 번 당한 적 없어. 아들 낳는 게 벼슬이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임신하기 전이었는데 정말 부담이 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들 잘 키우는 하나로 동네에서 거의 대장 노릇을 하며 어깨에 힘을 주고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아들 잘 키웠다고 칭찬하는 그 자부심으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은 거의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그 정도니 저도 무섭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집착은 나날이 심해졌고 저는 점점 더 큰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머니의 기대와 요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를 칭찬하고 존경했지만 그 칭찬이 저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고 만약 아들이 아닌 딸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임신 전이었지만 이미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 임신 전에 얼마나 어머니에게 달렸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임신에 좋다는 약을 매달 챙겨다 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날이 아들 임신에 좋다는 날이라며 날짜를 골라주기도 하셨어요. 처음 몇 번은 어머니의 성의를 생각해 감사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바로 임신이 되지 않자 어머니의 조바심은 점점 심해졌고 저도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임신했을 때 어머니는 그야말로 난리가 나셨습니다. 남편보다 더 기뻐하셨죠. 임신했으니 이제 저를 좀 편안히 놔두시겠지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태아의 성별을 알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셨어요. 요즘은 일찍 알려주지만 제가 임신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의 임신 25주가 넘어야 겨우 성별을 알 수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아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병원에서 안 알려줬어? 네, 어머니. 아직 배도 많이 안 나왔는데요. 지금은 물어봐도 얘기 안 해준대요. 내 배 모양을 보니 필시 아들이야. 내가 임신했을 때 배가 딱 너 같았어. 아들임에 틀림없어. 나는 보면 안다.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제 배 모양을 보고 아들이라고 확신하셨어요. 어머니, 배 모양으로 성별을 알 수 있다니요. 조금 기다리면 병원에서 알려줄 거예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성별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내가 가장 먼저 이 시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야 한다. 아들이면 바로 절에 기도 드려야 하고 할 일이 많아. 저는 첫 아이가 딸로 판명 나더라도 어머니께서 실망하시겠다는 예상은 했어요. 그래도 핏줄을 차별하시진 않으실 거라 믿었죠. 어머니가 성별로 부담을 주시면 남편에게 중재를 부탁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아들 타령하시면 좀 말려줘요. 나 이 얘기 누구한테 하겠어? 여보, 어머니 말씀이 조금 심하셨던 것 같아. 아들을 낳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 부담스러워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알아. 당신 마음이 불편하다는 걸.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으신 거야. 우리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지. 그렇지만 나는 우리의 결혼이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것이지 단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가 되고 싶지는 않아. 남편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행동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는 입장이었어요. 자기도 아들 못 낳으면 계속 낳아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임신 중에 시댁에 가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남편도 중재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남편도 자기 생각만 했고 제 마음은 작은 걱정에서 큰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결국 태아의 성별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면 정말 좋았겠지만 딸이었어요. 어머니는 딸이라는 걸 아시자마자 저를 차갑게 대하셨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두고 다음 아이를 가지라고 하시면서 저를 몰아세우셨어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 집안은 원래 아들이 많은 집안인 거 몰라? 그런데 첫 애가 딸이라니. 내가 정해준 날짜 지킨 거 맞아? 약은 제대로 챙겨 먹었고, 태아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그 스트레스는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죠. 여보, 어머니 정말 너무해. 그래도 첫 아이인데 어쩜 저리 무심하셔. 당신네 어머니도 여자 아니야? 왜 저렇게 아들 타령을 하셔? 내가 아들 낳으러 이 집에 들어왔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옛날 어른들은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 어머니가 아들 셋 낳은 자부심이 크셔서 그런 건데 내가 뭐라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어머니 말대로 아들 낳는 노력 좀 하지 그랬어. 뭐, 아들 낳는 노력? 아기 성별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야? 당신이 어머니 생각을 바꿀 노력을 해야지.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은 왜 그렇게 예민해? 아들 하나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이렇게 싸우려고 해? 예민해?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야말로 어머니 편만 들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잖아. 그만 좀 해. 정말 싫으면 당신 앞으로 우리 집에 가지 말던가.
어차피 당신이랑 어머니는 안 맞잖아. 임신 기간 동안 딸에게 미안한 점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딸을 낳은 후 어머니는 병원에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친정엄마도 눈치가 있으셔서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첫 손녀가 태어났는데도 시어머니는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여긴 건 당연했죠. 친정 부모님은 뒤늦게 시어머니의 아들 선호 사정을 듣고 혀를 찼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딸은 태어날 때부터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큰아이가 돌이 지났을 때쯤부터 둘째를 가지려고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시어머니의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시어머니께 순순히 대답하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제가 이런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며느리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고요. 우리 딸 100일과 첫 돌 때 친정에서 금 팔찌와 금 반지를 해주셨지만 시어머니는 돌반지 하나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딸을 대놓고 미워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 손녀이니 핏줄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딸을 낳은 저를 미워하신 거죠. 하지만 딸이 세 돌이 다 될 때까지 둘째가 생기지 않자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저를 얼마나 들볶으셨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제가 그때 아이 어린이집 다니면서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할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밖으로 돈다며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논다는 말이 듣기 싫어서 일을 시작한 건데 도대체 무슨 장단의 춤을 추라는 건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갑방을 쓰는데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남편은 거의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고 늘 일 때문에 바빠서 저는 거의 독박 육아를 했어요. 워낙 바쁜 사람이고 집안이나 해외로 출장도 많아서 제가 도와달라는 말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은 점점 더 심해졌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도 늦었네.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했어.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답했다.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너도 이해해줘. 하지만 당신이 너무 바빠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거의 없어. 나 혼자 육아를 다 하려니 힘들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는데 라고 냉랭하게 대답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무관심은 더욱 심해졌고 주말에도 일을 핑계로 집을 나갔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은 아침부터 나가더니 밤늦게야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를 기다리며 말했다. 오늘은 쉬는 날인데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 좀 했어. 나도 가끔은 쉬고 싶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날 딸의 생일이 다가왔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서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빠가 바빠서 오늘 같이 못 있어서 미안해. 우리 딸. 딸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나중에 오면 같이 놀아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어머니는 저만 탓하시니 저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고 할 말을 참지 않고 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면 어머니에게 험한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애 갖는 건 뒷전이고 어떻게 된 게 일밖에 모르니? 우리 아들이 돈을 그리 잘 벌어오는데 내가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래?
너 버는 돈이 얼마냐? 푼돈 벌려고 애쓰지 말고 당장 그만두고 나이 되기 전에 애부터 가지는 게 낫지 않겠니? 어머니, 언제는 제가 남편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한다고 하시더니 저도 사람 고시하려고 돈 버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문제는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니까 더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애한테만 올인하고 남편을 안 챙기면 어떻게 하겠니? 답답해. 답답해. 정말 안 되면 병원에 가보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는데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어머니, 애는 저 혼자서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애 아빠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문제야.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안 생기는 거지. 큰아들이 무조건 장손을 낳아야 우리 집 족보가 안 꼬이지. 내 나이도 많은데 어쩌려고 그러니? 사실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압박하실 때마다 임신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첫 아이 때 시어머니의 끔찍한 아들 타령을 또 다시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번에는 정말 이혼을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워낙 강하게 나오셔서 병원에 다니는 신용이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남편과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예약에 맞춰 늘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 나이가 30 중반을 넘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의 대면을 피하려고 했고 명절 외에는 아이를 핑계로 시댁 방문을 자제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남편이 정말 무심하고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밖에서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육아는 물론 어머니와의 갈등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편이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줬다면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심하게 대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자고 결심하며 더 이상의 임신 시도를 중단했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인해 어머니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남편과의 사이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처럼 순종적이지 않고 어머니에게 할 말을 다 하는 제 태도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혼을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당시 저는 2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엄마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과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주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계속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결국 저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남편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배우자의 비밀은 보통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우연한 계기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남편은 사업상 출장이 많고 해외에도 자주 나가기에 저는 한 번도 그의 출장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태국 출장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남편의 동료인 김 실장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화가 와서 혹시 급한 일일까 봐 전화를 받은 것이었죠. 김 실장과 안부를 나누고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는데 문득 해외 출장 이야기가 떠올라 김 실장에게 태국에 가면 꼭 사오는 비누가 있으니 대신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김 실장은 태국 출장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주말까지 포함해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 시장 조사를 간다고 들었는데 김 실장은 당황하며 말을 돌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혼자 시장 조사를 다녀온다는 말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저는 남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의 행동들이 점차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들이었지만 제가 아이에게만 신경 쓰느라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남편을 무조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점들을 간과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남편이 해외 출장을 떠난 동안 저는 남편에 대해 좀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들은 꼼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숨기려는 의지가 없으면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죠. 남편이 늘 사용하던 서재의 컴퓨터를 처음으로 켜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 육아에 지쳐 남편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격리직 여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퇴직금 때문이었죠. 게다가 그 당시 격리직 직원들은 대부분 고졸 출신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종종 직원이 일을 못한다며 자를 거라고 말했지만 유독 한 직원은 2년 넘게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일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며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관심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싸이월드라는 소셜미디어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바람난 여직원의 싸이월드 홈피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해외여행에서 유부남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려놓았고 그 사진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 지 이미 1년이 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모든 사진을 증거로 저장한 저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제 일은 막 시작된 상태라 수입이 많지 않았고 돈 관리는 남편이 맡고 있어서 제 앞으로 저축된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당시에는 간통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모아 한 번에 터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콧노래를 부르며 다정한 남편인 척했지만 저는 이를 갈며 속으로 참았습니다. 이혼이 불리하다고 생각했기에 견뎠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순진했지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설명절 준비를 도우러 가는 줄 알고 아이가 학원에 간 틈을 타시 댁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낯선 여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싸이월드에서 본 바로 그 여자가 제 앞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그 여자는 볼록 나온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왜 저를 부르셨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뭘 그렇게 서 있어? 앉아라.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서 부른 거야. 어머니, 이 여자 누구예요? 그 여자는 어머니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듯 제게 눈길도 주지 않고 자기 배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에휴, 세상에 살다 보니 별일 다 겪네. 솔직히 말할게. 최근에야 내 아빠에게 들었어. 이 옆에 있는 여자가 우리 아들 아이를 가졌대. 남편이 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싸이월드에서 본 사진에서는 여자의 배가 나오지 않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그 말은 이 여자가 우리 남편 아이를 가졌다는 말인가요? 그래, 맞다. 너는 그렇게나 노력해도 안 들어서던 우리 집안 씨가 이 여자 뱃속에 있단다.
근데 어머니, 지금 저를 어쩌자고 부르셨어요? 어머니가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그 여자를 멀리하게 하고 남편을 단속하셨어야죠. 예,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내가 누굴 단속하겠니? 아들이란다. 너는 몇 년 동안 죽어라 노력해도 안 들어서던 아들이 이 여자 뱃속에 있대. 너는 딸만 있으니 답은 정해진 거 아니니? 내가 너를 왜 불렀을 것 같아? 지금 어머니, 설마 저를 쫓아내시려는 건가요? 눈치는 빠르네. 우리 집안을 이어갈 장손을 가진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려 한다.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우리 집안보다 덜 자라서 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는 기본적인 역할도 못하더라.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됐는데 넌 시집 와서 아무것도 못했어. 당연히 널 며느리로 생각할 이유가 없지. 조용히 처리하고 싶으니 이제 내가 알아서 하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어머니는 그 여자가 아들을 임신했다고 하시며 저를 그 집안의 며느리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참아온 저의 인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편의 잘못을 꾸짖을 줄 알았지만 남아를 선호하는 마음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마저 저버리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몰랐을 줄 아세요? 저 다 알면서도 참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포기하셨네요. 근데 이건 똑똑히 알아두세요. 저 그렇게 쉽게 이 집안에서 쫓겨나지 않을 겁니다. 뭐, 돈 한 푼 없는 내가 뭘 어쩌겠다고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내 딸과 함께 거지꼴로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봐. 나는 이미 마음 정했다. 이 집안 며느리는 여기 아들을 가진 이 여자야. 지금 생각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 그 당시 배가 불러있던 여자에게 물이라도 한 바가지 끼얹지 못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고 남편은 이혼 과정 내내 어머니 뒤에 숨었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3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나와 우리 딸은 책임져야 할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혼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겁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도전해보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 고소를 언급하자 그들은 저에게 살던 집을 주겠다고 하며 딸과 편안히 살 것인지 아니면 빈털터리로 나가서 고생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너무 어려웠고 우리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가 2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식었고 딸을 낳았다고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살 의지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해주면 딸의 양육비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이이니 얼굴도 자주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남편은 우리 딸을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양육비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양육비를 안 주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혼 후 여자가 참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요. 남편은 끝까지 치졸하고 무책임했으며 저는 딸을 홀로 키우며 전 남편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우리 딸이 대견한 것은 잘하면서 한 번도 친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고 제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딸에게 그 집안 사람들을 험담한 적이 없지만
아마도 주변 어른들에게 들으며 자연스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면서 저는 매일같이 일과 육아 사이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한 몸으로도 딸의 숙제를 도와주고 집안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딸의 다음날 도시락을 준비하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또 다른 날은 딸이 갑자기 고열로 아파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회사에는 병가를 내야 했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며 딸의 곁을 지키다가 지쳐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중 우연한 기회로 사업을 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중국 보딸이 장사로 돈을 많이 벌던 시기였죠. 시기가 잘 맞아 떨어졌는지 이혼 후 사업이 성공했고 살던 집을 팔아 서울에 새 집을 마련해 이사했습니다. 그 시절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의념으로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딸과의 생활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진실된 눈빛에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겪어온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해주고 항상 응원해 주었습니다. 딸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의 모습에 점점 더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아름다운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딸을 사랑하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옆에 지금의 남편과 저는 이혼한 지 8년 만에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을 친딸처럼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딸은 엄마가 재혼하면 거부감을 느낄 법도 한데 처음부터 지금의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 둘도 없는 부녀지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더 가질 생각은 없었지만 소중한 아이가 생겨서 하나 더 낳아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혼 전의 기억이 가끔 떠오르면 화가 치밀었지만 현재의 행복을 위해 지나가야 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점차 잊어갔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남편은 저를 복덩이라고 지나며 모든 성공이 제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전 사업을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신도시 쪽에 괜찮은 호텔을 인수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원래 호텔 경영 경험이 있었지만 저는 처음이라 매일 호텔에 출근해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다시 만나지 않을 줄 알았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호텔은 연회장이 잘 갖춰져 있어 가족 행사 장소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여러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호텔 로비는 분주했습니다. 제가 로비를 지나가던 중 누군가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호텔 손님이 도움을 요청하는 줄 알고 웃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팔을 잡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는 멈춰섰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얼굴,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혹시나 해서 얼굴 보려고 붙잡았더니 내가 맞구나? 미연 엄마, 너 미연 엄마 맞지? 저는 전 시어머니의 팔을 세차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네, 저 미연 엄마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놀랍네요. 어머니도 세월을 피할 수 없으셨나 봐요. 많이 늙으셨네요. 여전히 싸가지 없게 말하는 건 여전하구나. 너 도대체 뭐야? 너 보자마자 나는 알아봤고 놀라서 붙잡은 거야? 너 설마 우리 가족에게 해코지 하려고 여기 온 거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코지라니요. 호텔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거면 볼 일이나 보시고 가세요. 저도 바쁘니 모른 척하고 지나치시죠. 뭐, 웃기지 말아라. 내가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연이한테 나름 죄를 지은 건 갚았어.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깽판 칠 이유가 없으니 내 아들 눈에 띄기 전에 나가라. 너, 내가 오늘 칠순잔치하는 이 호텔에서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큰 소리 내기 전에 썩 나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제가 뭘 어쩐다고요? 저는 전 시어머니의 오해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호텔에 와서 그녀의 칠순 잔치를 망치려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스운 것은 마치 운명처럼 전 남편도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그의 어머니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곳에 나타난 것이 가족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 나머지 저를 밀쳐냈습니다. 뭐야, 미연 엄마, 여기 우리 엄마 잔치하는 거 알고 온 거야? 다른 가족들 오기 전에 빨리 이 호텔에서 나가. 20년이나 지난 일을 왜 이래? 설마 내가 미연이 양육비 안 줘서 그러는 거야? 뭐, 기가 막혀서 정말.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은 혹시 재혼한 부인이 이 광경을 볼까 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지나가는 호텔 직원을 불렀습니다. 큰 소리로 호텔 직원을 부르자 놀란 직원이 달려와 저와 전 시어머니를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전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나 지켜봤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직원에게 짜증을 부리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를 당장 내쫓으라며 자신이 오늘 여기서 자식들과 칠순 잔치를 하려고 왔는데 이런 방해꾼이 나타나서 잔치를 망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직원에게 뭐하고 멀뚱히 서 있냐며 당장 저를 내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요. 호텔 책임자들 당장 불러요. 우리 가족 행사를 왜 이런 여자가 알고 있는지 내가 단단히 따져볼 테니까. 그러나 호텔 직원은 절대로 저를 내쫓을 수 없었죠.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전 시어머니에게 말하려는 순간 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한 직원이 상황을 보고 남편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곧바로 우리 쪽으로 다가와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는 겁니까? 제 아내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걸 보니 이유를 모르겠네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남편의 등잔에 잔뜩 얼어붙은 채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침착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호텔의 대표이자 제 아내입니다. 저희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칠순잔치를 하시는 건 좋은데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만약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신다면 저희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남편의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남편은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일을 보자고. 이제 당황스러워하는 사람은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 호텔 주인이라는 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애까지 딸린 여자가 어디 돈 많은 남자한테 잘 보였나 보지. 전 시어머니는 제가 호텔 대표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린 채 금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리길래 제가 상황을 정리해 줬습니다. 누가 누굴 내쫓는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누군지 이제 아셨죠? 이 호텔이 제 거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건 당연하죠. 남의 집 잔치 망칠 생각 없으니 즐겁게 잔치하고 가세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 이제 돈도 충분히 있고 아쉬울 거 없어. 양육비 그 몇 푼 받을 생각 없으니 안심해. 당신도 예전만 못한 듯하네. 살림이 많이 어려운가 보지? 아 참, 그 집 귀한 아들은 잘 키우고 있나 봐. 우리 미연이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유학 준비 중이야. 뭐? 유학? 내가 내 딸한테 의부사빠를 만들어준 거야? 바람 피우고 전처 쫓아낸 인간이 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감히 내 딸이라고 입에 올려? 내 호텔에서 칠순잔치인지 뭔지 하고 싶으면 조용히 입 닫고 가는 게 좋을 거야. 가장 큰 복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앞에 나타나 그들에게 상상도 못할 충격을 주며 복수를 했습니다. 그날 전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는 아마도 기쁨보다는 당황과 불편함이 가득했을 겁니다. 제가 성공한 것도 모자라 재혼까지 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왜 많은 호텔 주미 하필 우리가 운영하는 곳에서 칠순잔치를 하게 되었을까요? 20년 전에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하늘의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결국 돌고 도는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전 결혼 생활을 떠올려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통쾌함을 느꼈죠. 얼마 후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나 호텔에서 전 시가족을 만났던 일을 잊고 지내던 중 또 한 번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우리 호텔에 찾아와 황당한 부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 남편이 재혼하여 아들을 얻었으나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로 사업도 망했다고 했죠. 저는 망했다고 하면서도 호텔에서 어머니 칠순 잔치를 하느냐고 비꼬았지만 그 잔치는 둘째와 셋째 아들이 돈을 모아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들의 요청은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우리 호텔에서 일자리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청소는 잘해. 그리고 우리도 한때 가족이었잖아. 예정을 생각해서 나한테 일 좀 줘. 여기 미연 아빠도 부탁 좀 하자. 아직 애들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평생 남 밑에서 일해본 적 없는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일을 하겠어? 내 호텔에서 일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어. 전 남편도 덧붙였습니다. 미연 엄마, 우리 이혼할 때 내가 집을 줬잖아. 안 줄 수도 있었는데 줬어. 그러니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줘야지. 전 남편은 자기 엄마 뒤에 숨어서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었죠.
얼마나 절박하게 절 찾아왔는지는 알겠지만 내가 미쳤어요. 전 남편이랑 현 남편을 같은 호텔에서 마주치게 하게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그때 나한테 집 안 줬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쫓아내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니 알아두세요. 여기 이 주임, 이 사람들 당장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그들의 요구가 어처구니없었는데 얼마 후 우리 딸에게까지 전 남편이 찾아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우리 딸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모아놓은 돈 있으면 비밀로 하고 달라고 말이죠. 정말 미친 인간이 아닙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다시는 그들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엄마한테 바로 연락하지 않았어? 내 아빠 아니,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데? 엄마, 제가 당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사람 얼굴도 기억 못해요. 아빠는 지금의 아빠 하나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는 나한테 아빠가 아니었으니 양육비 한 푼도 안 줬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돈을 요구해요? 아저씨 찾아오지 말고 꺼져요. 우리 아빠가 알게 되면 당신은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바로 도망갔어요. 딸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대견하다. 내가 이렇게 잘 대처할 줄 몰랐어. 딸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과거는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요. 전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엄마와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해요. 딸의 이해심 깊은 말에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너 덕분에 힘이 난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 저는 혹시 몰라 남편에게 호텔에서 있었던 일부터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들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소리를 해? 그러게 말이야. 그동안 우리 딸한테도 찾아가서 돈을 요구했다더라. 정말 뻔뻔하지 않아? 당장 경호를 붙여야겠어. 그 사람들이 또 찾아올지 모르잖아. 여보, 걱정하지 마. 전 남편 성격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딸한테 참피를 당하고 나서 다시는 못 올 거야. 다행히 딸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년 전 이혼하면서 당했던 서름을 지금 잘 사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되갚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인과응보를 겪는 걸 보니 세상은 정말 돌고 도는 것 같네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분노와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행복할 테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저처럼 억울한 결혼 생활을 겪은 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전혀 억울해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열심히 사세요. 세상은 결국 공평하게 돌아가며 언젠가는 반드시 하늘이 응징해 준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고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처럼 느껴지겠지만 끝내는 밝은 날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딸과 함께 시작해야 했기에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많았지만 딸과 함께한 시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딸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정말 고마워. 아니야, 너도 많이 노력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낸 거야.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자. 이런 소소한 대화 속에서도 저는 큰 위로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행복을 찾아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힘든 시간들은 지나가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 찬 나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과거의 상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의 삶을 향해 나아가세요.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억압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세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내디드세요. 그 길 끝에는 분명히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빈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